숨은 그림 찾기.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일과에 지쳐오는 때가 있다. 수도 없이 해왔던 일인데 유난히도 그날은 서툴게 되는 순간도 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바쁜 하루도 있다. 그런 날을 보내게 된 밤이면 일상을 지냈다는 느낌보다는 겨우 버텨내었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잔뜩 진이 빠져서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마음은 금세 푸석해져 있기 마련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노트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짜내봐도 한 편의 원고를 써내기도 어려운 날이었다. 금방 써지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유난히 글이 써지지 않아 속상해졌다.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여럿이어도 뜻대로 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타박하기도 하고 한심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눈을 뜨면 책상 앞에 앉아서 급한 일들을 처리하고 밥을 먹고 글을 쓰고 다시 밥을 먹고 글을 쓰는 일과 속에서 마음이 넘어져 본 것도 여러 번이었다. 많이 웃고 행복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행복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행복은 누군가가 혹은 어떤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었다. 왜 나에게는 작은 기쁨도 오지 않은 것인지 서운해했다. 이 정도 힘들었으면 좋은 일이 찾아올 때가 되지 않았냐고 투정을 부리며 친구와 이야기를 했다. 대화하던 중에 행복의 본질은 숨바꼭질과 닮은 것 같다는 주제가 나왔다.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그것을 내가 찾아내야 한다는 내용을 말했다. 그 후로 나는 행복을 찾으려고 종종 순례가 되어 노력하였지만 꼭꼭 숨어버린 행복을 번번이 찾아내지 못했다. 엄마는 신기하게도 연락을 드리면 그날마다 작게라도 즐거웠던 점을 이야기하곤 한다. 서예를 연습하는데 글씨가 잘 써져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 아빠가 좋아하는 팥칼국수를 만들었는데 간이 알맞게 맞춰져서 기분이 좋았다는 이야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전에 꽂아놓은 단풍잎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아빠와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온 자두가 맛있었다는 이야기 같은 작은 행복을 말했다. 그녀는 매일 행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나는 거창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하루가 온통 불행한 것들로 점철된 것도 아니고 엄마의 하루가 유독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주변 곳곳에 있는 기쁨들을 나는 놓치고 있었고 그것을 찾아내어야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흔히 말하는 인생에 한 방이 있을지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큰 한방 같은 커다란 허황된 행복을 좇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행복은 배달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저절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었다. 숨은 그림 찾기와 비슷한 게 일상의 행복이다. 안 보이는 곳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미 내 앞에 펼쳐진 오늘에서 크고 작은 행복을 발견해 나아가면 된다. 숨겨졌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낸 기쁨과 웃음을 마음 한편으로 보듬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어떤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넓게 바라보면 된다.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 또한 같다. 지겨울 수도 있고 지쳤을 수도 있는 나의 일상을 한 번쯤은 크게 그리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온종일 책상 위의 모니터만 바라보는 내가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당신을 위해 한 편의 글을 완성했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을 만끽하는 지금 이 순간처럼.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살았다. 딸은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유한 물건들을 하나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침내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남편 집안 대대로 물려내려온 사파이어 보석 박힌 금목걸이마저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성은 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 도시에서 가장 뛰어난 어느 보석상에게 가서 팔아오라고 일렀다. 딸이 목걸이를 가져가 보여주자 그 보석상은 세밀히 감정한 후 그것을 팔려는 이유를 물었다. 처녀가 어려운 가정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말했다. 지금은 금값이 내려갔으니 팔지 않는 것이 좋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다. 그런 다음 보석상은 처녀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며 당분간 그 돈으로 생활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일부터 보석가게에 출근해 자신의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처녀는 보석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에게 맡겨진 임무는 보석 감정을 보조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뜻밖에도 그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빠른 속도로 일을 배워 얼마 안 가서 훌륭한 보석 감정가가 되었다. 그녀의 실력과 정직성이 소문나 금이나 보석 감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녀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보석상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하루는 보석상이 처녀에게 말했다. 알다시피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 어머니에게 말해서 그 사파이어 금목걸이를 가져오라. 지금이 그것을 팔 적기이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목걸이를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보석상에게 가져가기 전에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감정했다. 그런데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한 것이었다. 가운데에 박힌 사파이어 보석도 미세하게 균열이 간 저급한 등급에 불과했다. 이튿날 보석상이 왜 목걸이를 가져오지 않았느냐고 묻자 처녀는 말했다.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배운 대로 감정해보니 전혀 값어치 없는 목걸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보석상에게 목걸이의 품질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보석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만약 내가 그때 말해줬다면 내 말을 믿었겠느냐. 아마도 너와 네 어머니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내가 값을 덜 쳐주려 한다고 의심했을 것이다. 혹은 헛된 희망을 품고 더 좋은 값의 목걸이를 팔려고 보석상들을 돌아다니거나 절망해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이다. 내가 그때 진실을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겠는가. 아마도 내가 보석 감정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너는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혔고 나는 너의 신뢰를 얻었다. 경험을 통해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보는 눈을 갖는 일은 어떤 조언보다 값지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의 판단력을 갖게 된 사람은 남을 의심하거나 절망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길에 이르는 과정을 섣부른 충고나 설익은 지혜로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경험하지 않고 얻은 해답은 펼쳐지지 않은 날개와 같다. 삶의 문제는 삶으로 풀어야 한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다니기 시작한 초기에 나는 네팔의 랑탕 지역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 10월과 11월이 가장 좋은 시기이지만 장발의 여행자가 카트만두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을 때는 1월이었다. 마침 그곳에서 등반 전문가인 네팔인 친구를 만나 내 트레킹 일정을 설명했다. 샤브루 베시라는 지역에서 출발해 해발 3,800m의 칸진 곰파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일주일 코스였다. 지난번 트레킹 때는 셀파족 가이드와 함께 많은 짐을 지고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홀가분하게 배낭도 최소한으로 줄여 혼자서 떠날 생각이었다. 이미 몇 번의 트레킹 경험이 있었기에 나름 자신감이 넘쳤다. 슬리핑 백도 없이 단촐하게 떠난다는 내 얘기를 듣고 그 친구는 약간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여 그 랑탕 트레킹은 내 인생에서 티베트 여행과 맞먹을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었다. 산길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험하고 복잡했다. 안내자가 없으니 수시로 길을 잘못 들어 일주일 코스가 열흘로 바뀌었으며 산악 주민들도 그저 뒷동산에 놀러온 듯한 내 차림을 보고 놀라서 쳐다보았다. 샤브루베시에서 출발할 때의 세련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흘 뒤 카트만두로 돌아왔을 때는 장발의 유목민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고통스럽기만 했는가. 그 후 20번 넘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여정이 랑탕 트레킹이다. 눈과 영혼을 압도하는 가느시 히말의 설산 풍경 때문만이 아니다. 중간에 가게에서 야크 털실로 짠 두툼한 재킷과 장갑, 모자를 사야 했을 만큼의 견딜 수 없는 추위. 무엇보다 현지인들의 인정 어린 도움을 잊을 수 없다. 슬리핑백 없이 산악지대의 겨울밤을 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의 배려로 진흙 화로의 불씨가 타닥거리는 부엌에서 잠을 잤다. 덕분에 주인 가족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으며 이 인간과 인간의 교류는 이후 내 트레킹 방식을 바꿔놓았다. 고산지대의 강렬한 햇빛에 얼굴은 폭탄 맞은 것처럼 그을리고 입술은 부르트고 몸은 녹초가 되어 돌아왔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싱그럽고 눈빛은 형형했다. 그때 그 네팔인 산악 전문가를 다시 만났다. 내가 물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 랑탕 지역의 환경을 잘 알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왜 조언해주지 않았어? 친구가 말했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에겐 더 좋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트레킹을 할 테니까 말이야. 도중에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들을 구할 수 있으리란 걸 난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란 것도. 삶은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은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만약 그 친구가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면 랑탕 트레킹은 내 혼에 그토록 깊이 각인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믿는다. 경험자들의 조언에 매달려 살아가는 나를 직접 불확실성과 껴안게 하려고 미지의 영역에 들어설 때 안내자가 아니라 눈앞의 실체와 만나게 하려고 결국 삶은 답을 알려줄 것이므로 새는 날아서 어디로 가게 될지 몰라도 나는 법을 배운다는 말을 나는 좋아한다. 가끔 이런 말들이 필요할 거예요. 너는 모난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궁금했었지. 그렇게 둥글기만 했던 네가 몇 번의 인간관계를 잃고 나서 달고 다른 탓일까? 이제 네가 모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자책을 하더라. 욱하는 일들도 여럿 있었지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서 그런 걸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관계를 위하여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눈물 꾹 참고 웃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그런 걸까? 그런 너에게 애써 둥근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가끔 화를 내고 가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도 가끔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를 예뻐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 그래도 된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넌 아주 재주가 있단다. 그렇단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말이야. 믿기지 않는다는 말은 꺼내놓지 않아도 된단다. 나를 바라볼 때 그 눈은 어떻고 어쩔 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탓에 쳐다보기도 힘든걸. 바람이 불어오면 쓸어넘기는 머리는 어떻고 오물조물 맛있는 걸 먹을 때 움직이는 입꼬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널 따라하게 되더라. 아, 그 입꼬리 웃을 때면 더 예뻐지는 걸 알고는 있니? 자주 웃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와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이 계절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억해 줬으면 싶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또 누군가의 자랑이자 위로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한다.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함부로 뱉은 말에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아닌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만의 색깔을 찾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싶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줄 알며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예쁘단다. 널 바라보면 행복해진단다. 넌 아주 재주가 있단다. 그렇단다. 정말로 그렇단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일 것.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은 비판이 필요한 순간도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타인에게 둔감해지고 싶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하루에도 몇십 건의 사건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 나와 관련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모든 사건의 원인을 따지고 들다 보면 금방 지친다. 날이 선 상태가 지속될수록 정신적인 피로감이 쌓여 일상생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신경을 끄고 내려놓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다. 머리를 쉬게 하는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언가에 몰입하는 것이지만 항상 가능하진 않다.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고민들을 의식적으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 된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다. 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인간의 성격을 공부해 가던 중에 고려해야 할 요소 하나가 새로 나타난 것뿐이다. 우연히 아주 특이한 광물 크론을 손에 넣은 광물학자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이 말은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당신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여기라는 뜻이다. 물론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당신은 사람에 대해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갈 것이다. 친하든 친하지 않든 당신이 그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흔히 부모가 되고 나서야 그 무게를 깨닫는다고 하지만 막상 부모가 되어도 내 부모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의 내면은 이처럼 복잡해 알고자 하면 끝이 없다.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접어두기 바란다. 한 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진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조금 뒤처진다고 끝이라 판단하긴 이르다.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값어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만약 당장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도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투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 당시에 자신한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흘린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인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게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생 만나게 될 사람의 숫자는 약 17,500명이라고 합니다. 17,500명 안에는 내게 중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거의 매일, 아니 평생을 사람을 만나고 다투고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떠나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테죠. 실제로 돌아보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시선이 자신의 하루 컨디션, 아니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웃긴 말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에 사람들이 자주 웃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누군가를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재능이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내가 잘하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 일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핀잔과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다면 무기력해질 뿐더러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마저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로 인해, 아니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니 하물며 우리가 보내는 하루만 보더라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80%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요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서 그날의 내 기분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니까요.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생각보다 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꼭꼭 눌러서 살자. 20대 후반에 결혼한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며 독재 정권 시절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교수직에서 파면당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았다.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된 남편은 더 깊은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의 유학을 결정했고, 그녀는 남편이 입학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꾸렸다. 알파벳도 모른 채 부모를 따라온 두 아이의 학교 생활을 살피고 돌보는 일 또한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가 중학생일 때 선생님이 외우라고 한 짧은 영시 덕분에 영어를 좋아하게 된 그녀는 정신없는 생활 중에도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다. 분주한 하루, 꽉 찬 생활 속에서 독서다운 독서는 아이들이 한참 자란 후에나 가능했지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에게 책은 작은 쉼터였다. 40 초반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정착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 운동권이라는 딱지가 붙은 남편은 교수 초빙에 번번이 거절당했고 강단을 포기하고 연구소에 자리를 얻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허락되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번역도 하고 가정교사 일도 했다. IMF 금융위기가 생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아이들 학비 부담은 나날이 심해졌다. 우연히 한 영어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학부모들과 상담할 전문가를 고용한다는 공고를 봤다. 그녀는 그 회사에 지원하며 자기소개서에 자신이 그 일에 적합한 이유를 영어로 썼다. 커버레터라기보다는 편지에 가까운 지원서였다. 진의가 통했던 것일까? 영어 교육학을 공부해 본 적도 관련 경력이나 학위도 없던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 40대의 나이에 취업을 했다.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어를 경험하게 하는 그녀만의 색다른 발상은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몇 년간 열심히 일하던 그녀는 미국에서 홀로 남아 공부하던 큰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
다행히 딸은 잘 회복되었고 그녀는 작은 신문사에서 봉사자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설문조사나 전화 상담을 했고 가끔은 원고와 관련된 에디터 역할도 했다. 얼마 후 신문사 대표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 비서실 책임자를 맡길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며 그녀를 추천했다. 그녀는 또 한 번 전혀 다른 업무인 회장실 비서실장 역할을 맡게 된다. 외국 파트너와의 소통이 잦았던 회장실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면서 공부를 계속 이어갔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즐거움과 만족을 얻는 그녀는 젊은 비서들의 큰언니 역할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늘 관심은 많았지만 기회가 없었던 영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고 몇 년 뒤 학위를 받았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공부를 하던 그녀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때문에 또 한 번 직장을 떠났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난 후 지인의 추천으로 외국어 유치원 원장 업무를 맡게 된다. 50대에 들어선 후였다. 그녀는 어린아이들이 낯선 외국어를 흥미롭고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 열정을 쏟았고 부드럽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선생님, 학부모와 소통하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60대가 되어서 퇴직을 한 그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책 읽는 동호회에 참석하고 문학 강의를 듣고 필명으로 심리학 책을 번역하고 영상 편집을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가족과의 이메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며 기쁨을 느낀다. 건강한 밥상과 음식의 화학작용을 공부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온 가족과 지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정보를 전달한다. 그녀의 온화한 기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여전히 그녀는 새로운 것을 찾아 배우고 도전한다. 그녀는 우리 엄마다. 엄마가 영어 유치원, 신문사, 기업의 회장 비서실에서 일을 할 때 나는 학생이었다. 학교를 다니며 음반 활동을 하고 젊음을 만끽하며 열심히 놀러 다니느라 엄마의 생활을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은 있다. 엄마는 늘 무언가를 부지런히 하고 계셨다. 엄마의 시간은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진 어망 같아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두 엄마의 어망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어린이 영어 교재와 놀이를 만들어 보면서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지 궁리하는 모습, 식탁에 앉아서 다양한 영어 표현이 쓰인 빳빳한 색종이를 핑킹 가위로 오리고 풀로 붙이면서 콧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주말 풍경이 생각난다. 영어 사전을 끼고 다니면서 글을 고치고 책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메모를 하고 리더십에 관한 여러 서적을 쌓아놓고 수험생처럼 집중하던 모습 역시 선명하다. 언니의 콘서트 연주복도 심지어 웨딩드레스도 동대문 상가에서 천을 직접 구해서 디자인하고 전문 재봉사에게 맡겼다. 내가 가수 생활을 할 때 잠시 소속사가 없던 틈에는 매니저 역할까지 했다. 퇴직 후엔 이른 아침 바리스타 수업을 들으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그날 배운 것을 연습하는 엄마 곁에서 시음으로 얻어 마신 커피 맛도 혀끝에 남아있다.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에 다닐 때 나 역시 대학생이었고 영문학 전공이었다. 엄마와 동시에 대학생이고 같은 과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했다. 졸업을 앞두고 엄마는 유진온일의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작품에 대해 논문을 썼다. 비슷한 시기에 나도 미국 희곡 수업에서 같은 작품을 공부했던 터라 작품에 대해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희곡에 등장하는 어머니인 메리 타이론이라는 인물을 분석하면서 엄마가 거쳐온 긴 세월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을 감정들, 엄마라는 존재가 아닌 한 개인으로, 한 여성으로 느꼈을 외로움과 혼란이 처음으로 보이는 듯 했다. 엄마가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를 받았을 때 나에게 찾아온 울림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이력서를 상상해 본다. 학생이었다. 전업주부였다. 유학생의 아내였다. 회사원이었다. 교사였다. 봉사자였다. 언뜻 보면 조화롭지 않은 여러 줄이 나열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둬 경력은 때때로 단절됐고 일의 연속성은 잃었다. 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들쑥날쑥한 이력들이 모여 지금에 이르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엄마의 삶을 향한 노력은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 최근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살았어? 엄마는 잠시 멈춰 생각하다가 말했다.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 뭔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거지. 삶이란 사는 것이잖아. 지금도 엄마는 한결같이 시간을 아끼고 준비하고 행동하고 또 기다리신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죽으면 썩을 몸뚱어리 못하러 아끼나. 엄마는 할머니의 그 말씀을 온 삶을 다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길에서 엄마의 태도는 언제나 평화로워 보였다. 딸인 나에게 말하지 못한 갈등도 있었을 테고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었겠지만 엄마의 일과 노력은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삶의 여정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외부 상황과는 별개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엄마에게는 언제나 삶을 깊이 사랑하는 기쁨이 느껴졌다. 오늘도 엄마는 삶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소박하면서 강렬한 목표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나도 늘 바쁘게 산다. 몸도 마음도 분주해서 불안할 때도 많다. 잠을 줄이고 데드라인에 맞춰 마감을 하고 일을 버리고 수습하고 낯선 일에 나를 밀어넣고 두려움이 동반되는 도전을 시도하면서 나를 확장시키고 어제보다 더 높이 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이렇게 내 삶의 낭비를 막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바쁜 삶이 만족스럽거나 뿌듯하지 않고 무겁게만 느껴질까?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어째서 나라는 바쁜 꿀벌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이 늘 함께하는 것일까? 엄마가 걸어온 인생의 마디마디에는 힘듦 속에도 온화함과 자유로움이 있었다. 이 자유는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다. 삶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부지런하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한다. 엄마의 마음에는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 그렇기에 늘 마음이 새로운 길을 향해 열려 있고 쓸데없는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욕심이 들어갈 공간을 행동으로 채웠다. 어쩌면 외부 상황이 힘겨웠기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그토록 갈구하셨는지도 모른다. 내 이메일 사서함에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엄마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로 가득하다. 27살에 집을 떠나 세계 반대편에서 떨어져 산 그 세월은 야속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서신의 기록이 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로스쿨 2학년 내 생일날 엄마에게서 온 메일에 이런 구절이 있다. 소은아, 매일매일 꼭꼭 눌러서 살자. 엄마 스스로와의 다짐과 나를 위한 엄마의 염원이 담긴 메시지였다. 하루를 꼭꼭 눌러서 사는 것은 한정된 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욕심이 나를 사로잡고 여러 고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엄마의 삶에서 길어올린 이 마음가짐이다. 엄마의 70년 인생에서 자연스럽지만 강렬하게 각인된 이 소중한 가치를 내 것으로 꼭 이루어내고 싶다. 내 작은 방안 가득히. 가끔씩 카세트 플레이어 시절의 잡음이 그리워질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트랙의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까지 음악의 일부로 듣던 시절. 카세트 테이프가 진열되어 있던 책장 주변의 풍경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다 울리는 듯 했던 내 방 안의 모든 것들. 그 시절의 음악들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기억의 힘일지도 모르겠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그것이 끌어안은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에. 다시 찾아서 들어보는 그 시절의 노래들은 어쩌면 다시 유행되지 않을 화성의 선율과 문체의 가사라는 사실만으로 지금의 트렌드에는 쉬이 어우러지지 못하는 지나간 시대의 청춘들의 앳된 심정을 대변하는 회상의 이미지들인지도 모르겠다. 이젠 돌아보아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이나 멀어지고 두터워진 극간을 채우고 있는 세월의 덮개, 그 중충의 순간들을 투과하면서 아련함으로 걸러져 지금에 닿고 있는 어렴풋한 기억들. 그 시절에 좋아했던 뮤지션들의 앨범, 그것을 플레이할 수 있었던 오디오와 워크맨, 외출할 때마다 입었던 리바이스 501과 게스 티셔츠, 새로 샀을 때의 설레임을 아직도 기억하는 에어조던과 리복 클래식.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방에 있었는데 그것들은 언제 내게서 사라진 것일까? 버린 기억은 없는데, 아니 버린 기억까지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다. 내 방 안 가득히 채워져 있던 나의 시간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내 작은 방 안 가득히 채워져 있던 꿈이 시작되던 지점에서 그 꿈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던 것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사라져 갔다. 버린 기억조차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꿈 밖으로 사라져가는 것들에게 작별의 예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들. 흘려보내고서 한참의 시간이 더 흐른 후에야 그 흘러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언제 내게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젠 정말이지 꿈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최초의 능동적 사랑. 초등학교 앞에는 늘 3명의 어른이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무언가를 팔았다. 그중 가장 특별한 걸 파는 사람은 병아리를 파는 아저씨였다. 병아리는 박스 안에 빈틈없이 모여 있었다. 마치 백화점에서 특별 할인 90% 세일이라고 적힌 곳에 놓인 물건처럼 병아리인데 병아리 취급을 받지 못하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안 살 거면 만지지 마. 병아리 아저씨가 경고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알겠어요. 안 만질게요. 나는 속으로 대답하고 뒤로 물러섰다. 누군가가 언제부터 자본주의의 슬픔을 알게 됐나요? 라고 물으면 병아리를 만지지 못했을 때부터요. 라고 대답했으리. 다음 날 나는 용돈을 받아 기어코 병아리를 샀다. 그리고 집에 데려오자마자 모이를 줬다. 병아리는 모래처럼 생긴 모이를 작은 부리로 톡톡 쪼아 먹었다.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살짝 찍어 먹으려던 찰나 불멸의 마마가 말했다. 곧 죽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건 병아리를 데려온 지 하루 만이었다. 불멸의 마마의 음성은 너무도 담담해서 밤이 되면 어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병아리는 오래 못 살아? 아니, 오래 살아. 근데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금방 죽어. 그 무심한 한마디에 알기 싫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 정주지 마. 불멸의 마마는 내가 나중에 슬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건 마치 오래 산 사람의 지혜 같았다. 비가 오기 전 우산을 챙겨가라는 당부처럼 믿을만 했다.
왜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는 금방 죽을까? 어린 마음에 그 이유가 궁금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 것 같기도 했다. 어른들은 돈이 되면 뭐든 하는구나. 생명은 숭고하다고 교과서에서 봤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들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것도 완벽한 거짓말. 숭고하지 않게 취급되는 생명도 있다. 사랑받지 못한 생명도 있다. 마치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병아리처럼. 엄마, 내가 키울게. 닭 될 때까지. 다음 날 수업이 끝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다. 엄마, 병아리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병아리는 박스 안에서 삐약거리며 돌아다녔다. 엄마, 오늘은 병아리 죽었어? 아니, 안 죽었어. 여전히 병아리는 박스 안에서 삐약거렸다. 엄마, 오늘은 안 죽었어. 오늘은 안 죽었, 오늘은? 불멸의 마마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오늘도 살아있어. 신이 어린아이에게 동물을 맡긴 이유는 사랑의 속성을 알려주고 싶어서일지도 몰랐다. 사랑에는 상실에 대한 공포도 동반한다고,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사랑이라고. 생명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내가 이토록 병아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건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랑을 배운다. 나는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엄마, 병아리 털이 이상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금방 죽을 거라는 불멸의 마마의 경고와는 달리 병아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았다. 노랗던 털은 베이지색으로 변했고 울음소리도 묘하게 달라졌다. 친구들은 쟤네 집에 병아리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쟤네 집에 닭 있어. 아니야, 병아리야. 아니야, 닭이야. 하며 싸웠고 병아리는 그렇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른 정적이 흘렀다. 병아리는 땅에 묻었어. 슬픔의 본질은 사랑이다. 슬픔은 좋아하는 대상에게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감정이기에. 죽었어? 한순간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게 됐다. 날지 못하는 새가 하늘로 갔다면 새의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려나? 어른이 된 지금은 냉소적인 농담을 하며 그날을 회상한다. 어른이 되면 슬프고 싶지 않아서 슬픔을 냉소와 분노로 위장하나 보다. 나는 그 작고 연약한 병아리를 사랑했다. 곰돌이 인형보다 더 부드럽던 털을, 작은 부리로 노래하던 목소리를, 뒤뚱거리며 거실을 돌아다니던 모습을. 연약한 생명체는 내 일상을 바꾸고 사랑을 알려주었다. 뺄셈의 부드러움에 대하여. 밤에 고등학생들이 줄지어 걷고 있다. 밤새 걷는 여정 속에서 그들은 이 친구 저 친구와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한다. 평소 소원했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마음도 터놓는다. 무얼 한다는 목적은 없다. 그저 정해진 곳까지 함께 걸을 뿐이다. 온다 리쿠의 소설 밤의 피크닉은 고교생들이 밤을 새워 80km를 걷는 행사인 야간 보행제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린다. 이 소설 속 친구들의 대화엔 빛나는 부분들이 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어른스럽다고 평가하는 장면이다. 나 전혀 야무지지 않아. 아니야, 타인에 대한 부드러움이 어른의 부드러움인걸. 뺄셈의 부드러움이랄까? 대체로 우리 같은 어린아이들의 부드러움이란 건 플러스 부드러움이잖아. 뭔가 해준다거나 문자 그대로 뭔가 준다거나. 그러나 너희들 경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주는 부드러움이야. 그런 게 어른이라고 생각해. 뺄셈의 부드러움은 뭔가 해주는 플러스 부드러움과 대비되는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부드러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를 담담히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닐까 싶다. 소설에선 이 뺄셈의 부드러움이 어른의 부드러움이라고 말한다. 이 소설을 읽은 20대 시절, 이 대목이 더 빛나 보였던 이유는 누군가에 대한 애정과 마음을 표현할 때 온통 플러스 부드러움으로 가득 찼던 시기였고, 언젠가는 어른의 부드러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이 일어서였을 것이다.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뺄셈의 부드러움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에게 뭘 해주고 뭘 안겨주면서 격려하는 일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 상을 받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일,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낸 직원과 부서에게 회식비를 건네며 격려하는 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친구에게 박수를 치며 축하해주는 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꽃다발을 건네거나 깜짝 선물을 주는 일. 이런 일들이 플러스의 부드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부드럽게 반응하기란 쉽지 않다. 중요한 시험을 망친 아이를 조용히 바라보는 일.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실패한 직원에게 상사가 화내지 않는 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할 때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어울리는 일.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이 못 믿어도 티를 내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주는 일.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이유는 기분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러스의 부드러움이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표현하고 싶은 본능에 가까운 일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액션 없이 부드러움을 보이는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다. 인격의 성숙이 필요한 일이며 평소 사람을 보고 대하는 태도와 관계된 덕목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른을 만나지만 진짜 어른다운 어른이라고 꼽을 만한 경우는 바로 이 뺄셈의 부드러움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늘 그 자리에서 주변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잔잔한 호수가 떠오른다. 잔잔한 호수는 그저 앞에 서기만 해도 나를 비춰준다. 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지 않아도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인다. 부드러움은 아직 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나무토막 하나를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의 나무토막은 태어날 때부터 반질반질하다. 이건 극소수의 경우다. 나처럼 대패질이 많이 필요한 나무토막이 대부분이다. 부드러움이라는 건 외부의 것을 더하고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드러움은 나무토막 안에 감추어져 있다. 거친 나무토막을 오래 대패질하면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더 부드러워진다. 양적 성장의 갈망, 세상이 인정해주는 성취의 추구, 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구 따위만 추구하다 보면 나무토막 안에 숨겨진 나의 부드러움을 만나기 어려워진다. 부드러워지기 위해선 마음속의 가시와 내게 붙어있던 거스름을 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작아 보이게 되는 건 감수해야 한다. 어떤 대패질과 사포질도 나무토막을 더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하다.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뭔가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큰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는 사소한 걸 희생시키는 일이 좀 쉬울지도 모른다. 난 그렇게 원대하고 터프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월과 함께 덕지덕지 붙은 것들을 깎아내고 한없이 작아진 후에 나에게 부드러움이 남길 바란다. 누군가는 뭐야 기껏 작은 나무토막이 남았네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뺄셈의 부드러움이 나이 들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나이가 어려도 친구나 주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부드러움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 이런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어른스럽다고 평가한다. 한 발짝 뒤에서 미숙한 일을 기다려주고 널 믿는다는 눈빛을 보내주며 뭔가 실수를 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더 질책하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괜찮다는 미소를 보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 점점 진짜 어른이 부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뺄셈이 더욱 간절해지는 이유다. 잊을 수 없는 증인. 재판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난다. 선량한 사람, 교활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말쟁이 등 다양한 사람을 보면서 인간성에 대하여 희망을 갖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만남 가운데 오래전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만났던 한 여성을 잊을 수가 없다. 단 한 번 만났지만 그녀가 보여준 기품과 용기는 감동적이었다.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우울해질 때면 그녀를 생각하며 다시 힘을 얻곤 한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사건에 관해 증언하려고 법정에 출석했다. 남편이 그녀 몰래 6살, 4살 된 두 딸에게 독국물이 든 우유를 먹여 절명하게 했던 것이다. 남편 자신도 남은 우유를 마셨으나 목숨을 건졌고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다. 동반 자살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가끔 있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어린 자매라 더욱 안타까웠다. 그녀가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와 두툼한 일기는 더욱 가슴 아팠다. 남편은 고아에다 전과자였는데 그를 눈여겨본 갱생보호위원이 그녀에게 소개를 해 주었다. 그녀는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결혼을 포기했지만 그의 소박함에 끌려 마음을 바꾸었다. 결혼 초기에 그들은 주위의 도움으로 문방구를 꾸려 근근히 살았다. 그런데 그가 신부전증에 걸리고 그녀 역시 척수염이 심해지면서 문방구를 처분했다. 이후 지하 셋방에 살면서 정부 보조금과 친지들이 주는 돈으로 연명했다. 그 사이 연이어 태어난 딸들이 부부의 유일한 기쁨이었고 남편도 딸들을 끔찍이 아꼈다. 그녀에게도 딸들은 삶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사이 남편은 여러 번 실망스러운 일을 저질러 그녀를 힘들게 했고 애정도 이미 사라져 버렸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두 딸의 출생 때부터 죽기 전날까지 같이 지낸 일상과 딸들이 세상을 돕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길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잡지에서 오려붙인 식구도 붙어 있었다. 세 모녀가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깔깔대며 뒹구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녀는 힘든 생활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남편을 대신해 돈을 벌기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기술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살아갈 자신감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딸들과 동반 자살을 결심했다. 딸들이 자기처럼 비참한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피고인 신문이 끝난 후 재판부 직권으로 그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법정에 나온 그녀는 예상보다 몸이 훨씬 더 불편해 똑바로 걷지도 못했다. 심장병과 척수염, 류머티즘으로 날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먹고 있어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다고 했다. 증언대에서 그녀는 딸들을 살릴 수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흐느꼈다. 그러나 곧 눈물을 거두고 차분한 태도로 남편에 관하여 증언했다. 처음에는 분노로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고 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 살 수도 없고 애정도 전혀 없지만 재판부에 편지를 낸 이유는 남편이 정당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남편이 아이들을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죽게 한 것이며 잘못은 남편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약한 남편에게 가벼운 형을 주어 한 번이라도 사람답게 살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증언을 끝맺었다.
수척한 얼굴로 띄엄띄엄 말하는 모습에서 그녀가 겪은 극한의 절망과 분노, 연민까지 읽을 수 있었다. 이 세상 누가 그녀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고통을 넘어서서 원망스럽기만 한 남편을 위해 스스로 법원에 편지를 내고 증언을 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감이자 배려일 것이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 중병을 앓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밝게 키워온 그녀 내면의 힘. 이것이 삶에 대한 진정한 용기 아닐까. 인간의 가치는 결코 외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야말로 작고 약한 외모 안에 진정으로 위대한 힘을 가진 놀라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에게 온몸으로 깨우쳐준 스승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그녀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감히 고백한다. 물권리. 라디오를 켜고 운전을 하다 가슴이 턱 아프다. 또 울컥한다. 시시때때로 요즘 그러고 있다. 나를 건드리는 주 소재는 어린이의 아픔, 엄마 아빠의 희생, 그도 아니면 어려운 처지에서 발휘하는 봉사정신 같은 훈훈한 미담. 이것들은 사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주요 콘텐츠이기도 하니 일상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울컥하는 나날이다.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해 갈비뼈 안쪽이 묵직해지는 건데 하도 자주 그러니 내가 요즘 뭐가 문제인지 곰곰 생각하게 된다. 잠시 고민했다. 지금 울까? 아이들을 유치원에 내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니 울기에 딱 적절한 타이밍이요 장소이다. 작정하고 눈물을 내려는데 어랏 잘 되지 않는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니 답답하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울어본 게 언제인지 떠오르지 않는다. 주기적으로 울음을 빼줘야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 관리가 소홀했군 깨닫는다. 지금의 나는 울음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감정 해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인 거다. 이러다 우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곤란하다. 나는 울음을 신봉한다. 이런 식으로 입 밖에 내어 말하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 것을 알지만 가히 울음 예찬론자라고 할 만하다. 어릴 때 울음은 언니와의 다툼에서 억지 승리를 확정짓는 좋은 무기가 되어 주었고 그렇게 울음의 힘에 대해 익힐 즈음 내적 자산으로서 울음의 소용에 대해서도 느끼게 되었다. 울음은 좋은 것이다. 정서 관리에 좋다. 울음이 가진 해소의 힘, 정화의 힘, 위안의 힘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더 정밀하게 과학적 수사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가 아쉬울 뿐이다. 가슴이 답답한 건 울어야 하는 때에 못 울어서고 시도 때도 없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올라오는 것도 충분히 우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다 라고 나는 정리한다. 울려고 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감정이 고조되어 눈물 콧물과 함께 의성어 의태어로 묘사할 수 없는 단말마의 괴성이 나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억누르지 말고 터뜨려야 한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 브레이크를 건다. 사회적으로 울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면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주 멈춤 단추를 누르다 보면 몸이 그 조절 기제를 자동으로 작동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울고 싶을 때도 울지 못하는 몸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해소에 유용한 도구 하나를 잃어버리는 셈이다.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영화 광고 제작자 아만다는 울고 싶은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병으로 괴로워하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순간 비로소 오래 잃었던 울음을 되찾고 감격한다. 어쩌면 우리는 울고 싶어서 상담실을 찾는지 모른다. 울음을 삼키는 삶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울음을 되찾기 위해 울음 멍석을 깔아주는 상담실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상담실에는 언제나 우리의 눈물 콧물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티슈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울려고 왔으면서도 실컷 울지 못한다. 울음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수습하려 애쓴다. 상담자로서는 내심 나의 내담자가 한껏 울고 그렇게 좀 쏟아내고 가벼워지길 바라게 되는데, 맘 편히 울고 싶은 만큼 우세요 해도 대부분 몇 분 안에 눈물을 똑 떨어내고 자세를 고쳐 앉곤 한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사회화되어 왔으니까. 나도 그러고 있다. 편하게 생각하는 내 사람에게도 어느 땐가 마음 편히 울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게 되었다. 나의 울음에 너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하며 너무 큰 걱정을 안겨줄까봐 참았고, 내 울음의 이유가 그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아 보일까봐 참았다. 어른이 울어야 하는 정도의 사건이란 조금 더 무거운 무엇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끼며, 그래서 나는 제발 울음이 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말하다 보면 침이 튀듯 말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주 가벼운 일로 여겨주면 좋겠다. 울음이라는 이 행위를 과소평가하고 싶다. 울음에 대해 더 무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울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 공간이 점점 좁아져 결국 사라지면 좋겠다. 울기 좋지 않은 시공은 없다고. 네가 울고 싶어질 때가 진정 울어야 하는 때라고 마음 편히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울음이란 일찍이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기 전 우리에게 언어가 되어준 가장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도구 아니던가. 말로 표현되지 못하는 이 감정 덩어리를 표출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알지 못한다. 세니 엄마가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쉬를 해야 했는데 혼자 몰래 쉬를 해서 서운하다며 운다고 해도 그 정도 사건도 충분히 그녀에게 울만한 근거가 됨을 우리가 수긍해 준다면 어른에게도 비슷한 아량을 베풀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오늘한 된장찌개가 뜻밖의 맛이 없다며 울 수도 있고, 벼르고 별로 미용실에 가 머리를 다듬고 새로운 색을 입혔건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꺽꺽 울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그러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좋겠다. 오늘은 아이를 데리러 나가며 차 안에서 화창한 날씨를 핑계로 실컷 울어볼 참이다. 가슴이 뻥 뚫리도록.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법. 최근에 우울한 일도 있어 기분 전환 겸 미용실에 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었지만 사진상으로 머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예약을 잡고 머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머리를 할 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두상이 좀 긴 편이라 옆머리를 너무 끝까지 올려치면 얼굴이 더 길어 보여서 밑에 라인은 남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전적으로 미용사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니 연세가 지긋한 미용사분이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자마자 바로 옆머리를 밀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제가 여기는 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라고 했어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소통에 오해가 있었나 봐요 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조건 밀어야 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좀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말끝을 흐리며 미용사분이 기분 안 나쁠 수 있게 말이죠. 아니 제가 그래도 여기는 살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자 다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9살부터 40년 가까이 미용을 했는데 여기 남기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 눈에 안경이라고 제가 마음에 들면 되죠. 제가 특별히 부탁드렸잖아요. 그러자
갑자기 한숨을 쉬시더니 알겠어요. 야, 네가 머리 해드려 하며 다른 직원에게 제 머리를 맡기셨습니다. 보통 머리를 할 때 커트해 주시는 미용사분과 가벼운 농담과 일상 얘기를 주고받는 편이지만 그날은 머리하는 2시간 내내 미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옆머리 쪽 빼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머리가 나왔지만 다시는 그 미용실에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용실에서 나오니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숨막히는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미용실 아주머니는 전문성과 경력으로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의 취향과 선호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주머니의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었겠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머리에 대해 훨씬 더 전문가니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그 불편한 경험을 하고 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누군가보다 좀 더 경험이 많다는 이유로, 좀 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이나 훈수를 하고 있진 않을까. 저도 돌아보니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향이 다르다는 이유나 종교적인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인생과 경험은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에게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게 전부인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본인 스스로가 발전하고 나아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상처를 주거나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본인의 의견을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어떨까요? 그럴 때 상대방의 꽁꽁 언 마음이 눈 녹듯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말의 끝이 날카로워 상처를 주기보다는 둥글게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시길 바라봅니다.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는 마음에게. 쫓기듯 정신없이 달리며 하루를 보내고 혼자만 남은 밤. 그 시간이 오면 그제야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내 부족함을 마주하고 다친 마음이 보이면 때때로 속상한 마음을 피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열심히 하려고 했고 노력도 했는데 결과가 뒤따르지 않았기에 내일이라고 뭐가 나아질까 싶은 심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막막한 기분이 드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다들 무난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는 마음에 새벽까지 뒤척였던 당신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남들은 복세 편살이라지만 그래도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좀 더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제대로 살아보자고. 때로는 부담감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지라도 그게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을지라도 결코 지금이 의미 없는 순간은 아닐 거라 믿으니까. 그렇게 때때로 헛발질 하더라도 내 인생의 길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고백하건대 나는 위로의 힘을 믿는다. 힘든 순간 누군가 진심으로 건넨 괜찮아 라는 말이 가지는 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만큼은 다정한 위로보다는 냉정하지만 당신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렇게 순간의 위안을 넘어 지칠 때 떠올리면 기운나게 하는 말들을 전하고 싶다.
헤매는 모든 자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이 말처럼 오늘의 작은 시련이 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어떤 날은 유난히 일이 꼬일 때가 있다. 또 어떤 날은 내 에너지에 바닥까지 쏟아 부었는데도 그 결과가 초라할 때도 있다. 나 자신이 밉고 싫어지는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다. 그 어떤 지옥 같은 날들도 반드시 끝이 난다는 것을.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새드엔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힘든 순간에 처할 때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낯선 동네를 산책하듯 살아보면 어떨까? 지름길이 아니면 어때? 길을 잃으면 또 어때? 끝까지 한번 가보지 뭐. 이 길 끝에 뭐가 나올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덜 낙담하면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풍경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분명히 저 너머에 눈부신 날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주제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누군가 낯선 이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자 너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며 동조의 댓글을 달았고 탈에는 한없이 길어졌다. 사연은 다양했다. 배가 너무 아파 길가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에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매번 꼬깃꼬깃한 지폐로 자신 몫의 과자까지 계산해 주었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읽다 보니 지난 여름의 어느 날이 떠올랐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역을 나오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써도 흠뻑 젖을 정도로 세찬 비였던지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중이었다. 아이 혼자 세워둔 채 어디 가서 우산을 사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가 비를 맞게 할 수도 없고 아이 손을 잡고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역으로 들어가던 한 남자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건네주었다. 커다란 장우산이었는데 가격표도 떼지 않은 새 것이었다. 미처 감사의 말을 할 새도 없이 남자는 사라졌다. 어찌됐든 우산을 구했으니 집에 갈 수 있게 된 상황.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들고 있던 쇼핑백이 빗물에 젖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다 쏟아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이는 속상해서 울고 나 또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이 장난감을 주워주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도 있었고 주워 모은 장난감을 담아가도록 어디선가 구해온 비닐봉지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옆집 할머니 이야기. 초등학교 4학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13층 버튼을 눌렀다. 그때 옆에 탄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옆집에 성격 더러운 할머니 살지? 나는 대답을 못했다.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고 그 성격 더러운 할머니는 우리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나의 할머니에 관한 기억이다. 13층에 사는 성질 더러운 우리 할머니. 나는 나로 이미 살고 있다 라는 책이 있다면 우리 할머니는 정말 표지 모델로 적합한 사람이었다. 노인정 할아버지들과도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어릴 때 집에 도둑이 드는 걸 상상하면 그냥 할머니 옆에 꼭 붙어있는 내 모습을 상상했다. 그럼 안정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내게 꽤 든든한 존재였다.
그런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다. 아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살던 곳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할머니는 치매 증상을 앓았다. 치매라는 병은 그 전에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두 잊게 만들었다. 나는 치매 앞에서 화를 참으려는 노력 같은 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정말로 제멋대로였다. 어떤 날은 말도 안 하고 버스를 갑자기 타고 사라지기도 하고, 눈이 펑펑 오는 날 가족들 몰래 밖에 나갔다가 미끄러져서 집 앞에 쓰러져 있기도 했다. 오빠랑 엄마는 그 당시 집이 어려워져서 밤이면 식당에서 일해야 했다. 나는 고3이었다.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돌아오면 할머니와 둘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공부 중인 내게 할머니는 잠이 안 온다며 등을 두드려 달라고 소리 질렀다. 할머니가 치매면 나도 고3이다. 그 핑계로 할머니를 받아주지 않았다. 할머니를 방에서 내쫓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방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한테 한 번도 잘해주지 않았으면서 아프고 나니 엄마만 찾는 것도 보기 싫었다. 내가 알던 할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만 하는 사람이 집에 있었다.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방에 누워 눈만 깜빡거렸다. 걷지 못한 지 오래되어 몸은 야위어 갔다. 할머니는 이미 아픈 사람인데도 가끔씩 더 아픈 날이 있었다. 그런 날엔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어느 날 엄마가 할머니가 오늘 아프신 것 같다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그만 좀 아프지 라고 말했다. 중간고사 공부를 하려다가 아까 했던 말이 신경 쓰였다. 좀 미안했다. 할머니 얼굴 한 번만 보고 공부해야지 했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 뭔가 이상했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엄마를 불렀다. 엎드려서 할머니 심장에 귀를 댔다. 쿵쿵 소리가 들렸다. 달려오는 엄마에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너무 이상했다. 잡고 있는 할머니 몸이 차가웠다. 나는 다시 한번 귀를 댔다. 미친 듯이 귀에 울리는 쿵쿵거리는 소리는 할머니 거가 아니었다. 할머니에게선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소리도 없이 돌아가셨다.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그만 좀 아프지. 이 말은 내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앞에서 한 마지막 말이 되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울 자격도 없기 때문에 울지 않았다. 아빠가 할머니가 그래도 널 많이 좋아했다며 어떤 얘기를 해줬다. 몇 개월 전 할머니가 정신 드셨을 적에 남은 돈으로 내 첫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줬었다고 했다. 돈을 구하지 못하던 아빠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비밀로 하기로 했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울 수 없어졌다. 나도 그날이 기억났다. 할머니가 내게 우리 손녀 무슨 대학에 붙었냐고 물어봤었다. 나는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다. 말하면 알기나 하냐고 할머니를 쏘아 붙였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등록금을 내주는 할머니는 무척 행복해 보였다고 한다. 그동안 열심히 아낀 돈, 손녀 대학 등록금을 내줄 수 있어서 좋아했다고 한다. 그때의 내가 어려서 할머니에게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앞에서 썼다시피 조숙한 아이였다. 친구들에게는 실수로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할머니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얘기만큼은 한 번도, 정말 한 번도 남에게 한 적이 없다.
다른 것들은 내가 불쌍해서 말하지 못했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못돼서 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 얘기로 울거나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여전히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디에라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순간이 온다. 말할 자격이 없어도 말해보고 슬퍼할 자격이 없어도 슬퍼해보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말이다. 그래도 입 밖으로 꺼낼 자신이 없어서 맨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 얘기를 쓴다. 이 글을 쓰며 모자를 챙겨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눈물이 계속 났다. 자격이 있어야만 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